조국 혁신당의 한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원장이 피해서는 안 된다. 의원 다수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 원장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일단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다음 스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조국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원장의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는 피해자 측이 지금 수감 중이었던 조국 원장에게 10장이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피해자 측 얘기 들어보시죠. 서운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편지에 쓴 내용이 위로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건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아무도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자,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 혁신당의 창립 회장이라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죠. 조국 원장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옥중에 편지를 10장이나 보내고 답장을 뭐 기대 안 한다고 하지만 기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원장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상황이었을 텐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옥중에서도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조국 원장은 자기 개인 정치를 위한 행보를 했을 뿐 피해자를 아직까지 만나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까? 혹은 또 만났더라도 이 문제는 커졌을까?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성춘 부위원장님, 지금 조국 원장이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못했을까요? 혹시 그 가해자와의 뭐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뭐 지금 가해자 두 분이잖아요.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민정수석실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함께 네.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은 나중에 이제 합류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 과정에서 합류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나중에 합류한 그 분은 전직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은 사실 제명,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조치를 내렸어요. 네. 물론 그분이 뭐 재심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가해자 측은 뭐 그가 갖고 있는 뭐 권한일 수도 있으니 근데 그걸 지적했다기보단 두 사람의 이 행위가 그렇게 뭐 경중이 다르지가 않은데 네. 그 민정수석에서 같이 일했던 분은 당원권 1년 정지만 당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 측에서는 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결국 조국 전 대표와의 친분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전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결국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 그 네. 가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겠냐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건 잘못됐다. 나와서 이거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만나줬다면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역시 조국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네. 그게 아닌 난 비당원이었다. 거기서 사실 어그러진 거죠. 바로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첫 대응이 잘못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전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피해자를 설득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작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게 참 어려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합심해서 조국 원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조국 원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들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사건을 묻으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얼핏 기억난 게 공지영 작가가 쓴 도관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어떤 특수학교에서 권력이 아주 집중된 이사장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묻혀지는 것을 한 교사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저는 조국 혁신당도 이게 심각한 게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이 부분들을 전체가
합심해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으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조국 혁신당 전체가 합심해서 피해자 몇 명을 묻으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다는 지적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정말 뭐 좋은 비유와 또 예를 들어가면서 잘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은 뭐 당명부터 조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판에서는 이 절대 권력이라는 게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져야 돼요. 본인이 이걸 책임 회피 방조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더 키워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정영석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사람은 오늘날 조국 대표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인사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강민숙 그 여성위원회 고문 같은 이런 분들도 네. 조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금 조국 혁신당 내에 지금 1인 권력이 얼마나 12명 그 사람들은 비례정당으로서 이제 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불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당내 사정은 엄청나게 골마 들어갔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실에 네. 문재인 정권에 그때 수석실에 데리고 있던 그 핵심 참모 그룹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사무처에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그네들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발본색을 하지 못했다. 이런 내부적인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 아마 어제도 조국 그 핵심단 내부에 큰 회의를 했습니다만 네, 네, 네. 비대위원장 결정 문제를 답을 못 냈어요. 즉 이 말은 이걸 뭐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조국 핵심 대표로 이제 조국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서 이걸 갖다 정면 돌파를 해 나가야 되냐. 안 그러면 조국 전 대표 자성 성찰이 필요하고 이거 한참 있다가 나서야 되냐. 이거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왔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성추윤 또 박사님께서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는 조국 대표가 자성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면에 나서면 안 된다? 이 문제 수습을 위해서 본인이 뭐 당직을 가지고 수습은 하지 않지만은 네.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또 당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골 탈퇴하고 변화하자는 그런 자정의 목소리를 세게 내주는 게 좋죠. 조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당이 형성이 됐고 그 덕에 12명이라는 비례의원을 탄생시킨 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그 청와대 인원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사무처의 주요 요직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래서 해결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침묵의 카르텔이 만든 아주 사건을 묻으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사건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네.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공당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성비위 문제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냐면은 이 비위를, 이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실제로 당했는지 나중에 밝혀봐야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 피해를 신고한 사람까지 네. 일말의 불이익도 주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심지어는 뭐 강등이라든지 해고, 정직 이거는 물론이고 네. 이 피해를 신고하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교육 훈련 기회에서까지 배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강미정 대변인 처음에 기자회견한 거 보면은 네. 피해 사실을 밝히는 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이제 주장이 일단 뭐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징계가 됐다, 네. 제명이 됐다, 피해자들이 당을 떠났다, 이거는 일반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이 그친 게 아니라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이 의사에 반하고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알았다 몰랐다 했던 도덕적인 비난에 머무르지 않고 네. 정말 중대한 책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희롱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실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희롱이라는 게 물론 이게 철저히 어떻게 보면 법조인 관점에서 법적으로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규원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희롱이 형사상 범죄가 아닌 것은 맞지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성희롱을 한 사람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되고 성추행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으면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양자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구분되는 건 맞지만은 지금 이제 그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통틀어서 어떤 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성비위라고 그렇게 자리매김의 상황에서 행위별로 나눠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